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금값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트로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참고로 트로이 온스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측정할 때 쓰는 단위인데요. 약 31.1g입니다. 국제 금시장에서는 이 트로이 온스를 기준으로 가격을 매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2,100달러였던 금값이 단 24개월 만에 2배 이상 치솟은 겁니다. 대한민국 금은방에서도 금 한 돈 가격이 100만 원을 넘어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0년간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 금과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은 금 소유자에게 10년 징역과 오늘날 가치로 약 10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까지 만들었죠. 1980년에는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려서 금값을 20년간 바닥에 눌러놨고 2011년에도 선물 증거금을 5번이나 인상해서 금값을 폭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값이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조용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상승을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금값 급등의 원인부터 금광주 투자의 비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까지 금에 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죠. 금값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금이 더 이상 예전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금 생산량이 연간 3,400톤 수준에서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피크 골드라고 부릅니다. 석유의 피크 오일처럼 금도 이제 생산량이 더 늘어나기 어려운 시대에 접어든 거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흙 한 톤을 캐면 금이 10g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5g에서 5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물리법칙의 한계는 넘을 수 없거든요. 게다가 현재 확인된 금 매장량은 앞으로 딱 20년치 정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새로운 금광을 발견하면 되지 않나? 안타깝게도 새로운 금광 발견 속도도 급격히 둔화됐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금은 이미 다 찾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 연준만 해도 수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죠. 문제는 이렇게 풀린 돈을 아직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 경제의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다시 낮추고 있어요. 양적 완화로 푼 돈을 걷어들이기는커녕 더 많은 돈이 다시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달러 한 장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반면 금은 아무리 원해도 더 찍어낼 수 없으니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흥미롭습니다. 예전에는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이 금과 달러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둘 다 안전자산이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미국이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자산을 동결했죠. 이걸 지켜본 세계 각국, 특히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가 미국 눈밖에 나면 우리 자산도 동결당하는 거 아니야? 이 불안감이 금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금은 누구로 동결시킬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도 무역전쟁을 불사하면서 덴마크와 캐나다 같은 우방국들까지 미국 국채 팔아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 마지막 남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죠. 자,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정말 금값 상승을 막고 싶었다면 예전처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과거 미국이 금값을 억제했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금 소유 금지. 1933년 루즈벨트가 했던 방식이죠. 하지만 이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왜냐고요? 1933년 미국은 아직 달러 패권이 확립되지 않은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조치가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 미국은 달러 패권국입니다. 만약 금 소유를 금지한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아, 미국이 달러를 지킬 자신이 없구나. 달러가 망하려나 보다. 오히려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역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18세기 프랑스에서 리브르라는 지폐 가치가 떨어지자 왕정이 금 유통을 금지했는데 결과는요, 리브르 가치가 더 폭락하고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둘째, 금리 인상. 1980년 폴 볼커 연준 의정이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금값을 잡았죠.
하지만 이것도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1980년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30%였습니다. 지금은요, 무려 120%를 넘었습니다. 만약 지금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자를 갚기 위해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 시장이 붕괴하고 역설적으로 금값은 더 치솟게 됩니다. 셋째, 선물 증거금 인상. 2011년에 효과적이었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2011년까지 금융시장의 왕좌는 미국 혼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마음대로 금값을 조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금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미국이 선물 증거금을 올려서 금값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고마워요. 금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는 미국의 실물 금 창고를 싹쓸이해 갑니다. 예전에는 금 선물 거래가 끝나면 97%가 현금으로 정산됐지만 요즘 아시아 국가들은 종이금 말고 진짜 금 주어 라며 실물 인도를 요구합니다. 실제로 2025년 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실물 금 인도 요청이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미국인들의 장점이 발휘됩니다. 바로 창의성이죠. 어차피 금값 상승을 못 막으면 차라리 이용하자, 이런 발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무려 8,133톤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 중에서 압도적 1위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금의 장부 가격이 얼마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트로이 온스당 42달러 22센트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1970년대 취득가 그대로 장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 보유 가치는 공식적으로 11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무려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장부 가격의 115배죠. 만약 미국이 이 금을 시가로 재평가한다면 미국 국가부채가 38조 달러인데 이걸 완전히 갚으려면 금값이 14만 달러까지 올라야 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죠. 하지만 부채의 10에서 20%만 금으로 보증한다면 금값이 14,000에서 28,000달러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5,000달러니까 앞으로 3배에서 6배 정도만 더 오르면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달러 약세를 주장해왔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다른 종이돈 대비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건 어렵지만 금 대비로는 이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금값이 1,800달러에서 5,000달러가 됐다는 건 달러 가치가 금 대비 3분의 1 토막 났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잠깐 종이금과 실물금의 차이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에게 나중에 치킨 한 마리 사줄게 라고 적힌 쪽지를 줬다고 합시다. 그 쪽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래됩니다. 치킨 쪽지 줄게, 대신 피자 쪽지 줘,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어느 날 쪽지를 가진 사람이 실제로 치킨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집에 재고가 없다면? 미국 금융시장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뉴욕의 금 선물 시장에서는 실물 금 거래량보다 선물 거래량, 즉 종이금 거래량이 20배 이상 많습니다. 실제 금이 없어도 금을 주겠다는 약속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부분 현금으로 정산하고 끝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치킨 쪽지를 현금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상하이 금 거래소는 실물 거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금값을 뉴욕보다 50달러에서 100달러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기본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같은 물건이 두 곳에서 다른 가격에 팔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팝니다. 이걸 차익거래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실물금이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요. 2025년 말 미국의 거대 은행들이 패닉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은행들을 불리온 뱅크라고 부르는데요.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같은 못들입니다. 이들은 각국 중앙은행에 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은행들이 실물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을 주겠다는 약속, 즉 종이금을 대량으로 발행했다는 의심이 계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 국가들이 종이금 말고 진짜 금 줘 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 재련소를 뒤져서 금을 옮기는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과 인도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이 왜 이렇게 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여기서 브릭스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브릭스는 원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앞글자를 딴 신흥 경제 강국들의 모임입니다. 최근에는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추가로 가입하면서 세력이 더 커졌죠. 쉽게 말해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에 대항하려는 나라들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12월 이 그릭스가 유닛이라는 새로운 통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화의 담보자산 구성은 금 40%, 브릭스 회원국 통화 60%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금을 많이 가진 나라일수록 유닛을 많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으로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종이금 말고 실물금을요.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금이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죠. 금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상승 요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구조적인 공급 부족. 피크 골드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금 생산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둘째, 달러 신뢰 약화. 미국 국가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어섰고 이걸 갚을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돈을 더 찍어내야 하고 그러면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셋째, 지정학적 불안정. 미중 갈등, 중동 불안, 유럽의 미국 국채 매도 위협,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넷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대규모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예외적으로 매수를 안 하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금이 무조건 오르기만 할까요? 당연히 하락 위험도 있습니다. 첫째, 단기 과열. 금값이 1년 만에 70%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오르면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0 내지 20% 정도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둘째, 경기 침체. 가벼운 경기 불황에서는 금값이 오릅니다. 돈을 풀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심각한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현금만이 살 길이가라는 심리에 빠지면서 금도 팝니다.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해 또는 생계를 위해 금을 현금화하는 거죠. 물론 침체가 지나고 돈을 풀면 금값은 급반등하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럽습니다. 셋째, 중국 변수. 공식적으로 중국의 금 보유량은 2262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000톤에서 5500톤까지 추정됩니다. 몰래 금을 사모으고 있거든요. 만약 중국의 금 보유량이 미국을 넘어섰다는 게 밝혀진다면 미국이 금을 재평가해서 얻으려던 이점이 오히려 중국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값 상승을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투자 대안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2025년 가장 뜨거웠던 섹터가 AI라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가 38%, 알파벳이 66% 올랐죠. 그런데 AI 못지않은 상승률을 보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금광주입니다. 금광 회사들의 ETF인 GDX는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160% 올랐습니다. 뉴몬트라는 미국 최대 금광 회사는 176%, SBSW라는 회사는 360%나 올랐죠. 왜 금광주가 금값보다 더 많이 오를까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레모네이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레몬 원가가 100원이고 레모네이드를 200원에 팝니다. 순이익은 100원이죠. 그런데 레모네이드 가격이 300원으로 오르면 원가는 그대로 100원이니까 순이익이 200원으로 2배가 됩니다. 금광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 생산 비용은 트로이 온스당 약 1,600달러로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금값이 2,500달러일 때 마진은 900달러지만 금값이 4,500달러면 마진이 2,900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르면 금광 회사의 이익은 더블, 트리플로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금광주는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금값과 GDX 가격의 역사적 평균 비율은 25대 1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대 1이에요. 평균으로 회계한다면 GDX가 90달러가 아니라 180달러여야 한다는 뜻이죠. 왜 이런 걸까요?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 금값이 당시 역사적 최고점인 1920달러를 기록했을 때 금광 회사들의 돈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앙 수준의 경영을 했습니다. 당시 최대 금광회사였던 베리골드는 전문성도 없는 구리광산을 인수했다가 폭삭 망했고, 킹로스골드는 아프리카 광산을 9조 원에 인수한 뒤 가보니까 금이 별로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시장은 금광회사 경영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돈이 들어오면 또 바보 같은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주가를 눌러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 금광주를 사야 할까요? 잠깐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블랙록, 뱅가드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면서 경영진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CEO 보너스 체계도 무조건 광산 개발에서 주주 수익률 향상으로 바뀌었고요. 하지만 금광주는 금값 변동의 2~3배로 출렁입니다. 금값이 10% 떨어지면 금광주는 20 내지 30%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광산이 많은 회사는 정치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 광산이 국유화될 수도 있거든요.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값 5,000달러 돌파는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피크 골드라는 공급 한계, 천문학적인 달러 발행,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 약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패권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은 금값 상승을 막을 힘이 예전만큼 없습니다. 오히려 금을 재평가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을 느끼고 있죠. 중국과 브릭스 국가들은 실물금을 싹쓸이하면서 금 기반의 새로운 통화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광주는 금값 상승의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과거 경영 실패의 트라우마와 높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투자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금을 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금은 여전히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종잇돈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금의 가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한국의 금 보유량이 전 세계 36위, 외환 보유고의 단 1%라는 사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외환 보유고의 70에서 80%가 금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금은 영국에 보관되어 있어요. 독일처럼 자국으로 가져오는 것도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돈이란 무엇인가? 달러는 미국 정부의 신용을 담보로 한 종이입니다. 금은 수천 년간 인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한 실물입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한지 결국 각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도토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